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알렉시아입니다. 저는 뉴욕시의 끝없이 북적이는 소음 속에서 자랐어요. 고층 빌딩이 구름을 찌르고 삶의 웅성거림이 끊이지 않는 그런 도시죠. 도시가 제 세상이었지만 제 호기심은 자주 그 복잡한 거리 너머로 저를 이끌곤 했어요. 어릴 때 저는 TV 앞에 앉아 국제뉴스 채널을 뒤적였어요.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가 이상하게 저를 끌었거든요. 발음하기 힘든 장소들, 자연과 목재 건축물이 잘 어울리는 곳. 그런데 유난히 자주 눈에 띄던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한국이었죠. 처음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어요. 지도에서 보면 제 고향주보다도 작은 점 하나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런데도 매번 나오는 뉴스는 그 나라의 중요성을 암시하는 것 같았어요. 무역 협상, 기술 혁신, 외교 전투 같은 것들이요. 시간이 흘러 지금 저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정치학과 국제관계를 전공하고 있어요. 교수님들은 종종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중추라고 부르곤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당시엔 몰랐지만요. 책과 강의에서 배우긴 했어요. 한국이 미국, 중국 그리고 늘 적대적인 북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요. 하지만 그걸 직접 보고 싶었어요. 물론 K-팝에 관심도 생겨서 겸사겸사로요. 그래서 서울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열렸을 때 망설임 없이 신청했어요. 좋아하는 취미가 없었다면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 했어요. 공기가 달랐어요. 더 깨끗하고 어쩌면 더 날카로운 느낌이었달까요? 모든 게 빠르더라고요.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줄은 사라지기 무섭게 없어졌어요. 공항은 크고 깨끗했으며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오는 안내 방송이 수암을 찾는 곳까지 잔잔하게 따라왔어요. 제가 작고 낯설게 느껴졌지만 싫진 않았어요. 서울은 정말 활기찬 도시였어요. 네온 사인이 끝없이 이어지며 생생하게 살아있는 듯한 밝은 색깔의 광고를 내보냈죠. 거리마다 카페가 줄지어 있었고 아메리카노부터 달고나 커피라는 것까지 모든 걸 팔고 있었어요. 또래 사람들은 세련되고 유행을 앞서는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룹을 지어 다녔어요. 모두들 어디론가 가는 중이었고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뉴욕과 비교하지 않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서울은 뉴욕이 혼란스러운 곳이라면 체계적이라는 느낌이 강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만의 에너지, 표면 아래에서 뛰는 심장박동 같은 활력이 있었어요. 첫 몇 주 동안 저는 주로 캠퍼스에 머물렀어요. 적응하기가 꽤 힘들었거든요. 특히 언어 장벽이요. 오기 전에 몇 달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지만 실제 대화는 훨씬 빠르고 배우지 않은 슬랭도 많더라고요. 그래도 잘 버텼어요. 제 동급생들은 친절했지만 바빴어요. 항상 수업, 아르바이트, 스터디 그룹 사이를 오가며 분주했죠. 그들의 규율을 존경하면서도 저는 외부인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삶에 점점 익숙해지긴 했지만 더 큰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다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제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일이요. 그 첫 번째 신호는 뉴스에서 왔어요. 어느 날 카페에 앉아 아이스 그린티를 마시며 핸드폰을 보던 중 카운터 뒤에 있는 TV에서 긴급 뉴스 속보가 떴어요. 헤드라인은 러시아 한국의 강력한 경고라고 쓰여 있었어요. 한국어 자막을 빠르게 읽을 수 없었지만 화면에 나온 이미지가 대충 짐작하게 해줬죠. 러시아 관리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동유럽 지도가 나오고 한국군 탱크가 훈련장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앵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은 명확했어요. 그날 밤 더 많은 정보를 찾아봤어요. 러시아가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지 말라고 경고했더라고요. 러시아 시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간주하겠다고 주장했죠.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거대한 글로벌 분쟁 한가운데 휘말려 있다는 게 이상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이 이런 상황에 익숙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십 년 동안 더 큰 강대국들,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그늘 속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왔으니까요. 저는 계속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 콜롬비아 대학 교수님들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분석했을지 궁금했어요. 아마 한국의 이번 선택은 중요합니다.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주권을 지키는 문제죠 같은 말을 했겠죠. 듣기엔 똑똑해 보이지만 이게 여기 사람들, 매일 제 곁을 지나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가게 주인들, 통근하는 사람들, 가족들에게는요?
며칠 후 또 다른 헤드라인이 눈길을 끌었어요. 미국,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반대. 이번엔 단순히 러시아 얘기가 아니었어요. 미국 얘기도 섞여 있었죠. 알고 보니 미국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걸 막으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예상한 이유는 아니었어요.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더 이상의 긴장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늘 한국에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였던 미국이 이런 태도를 보인 게 꽤 뜻밖이었죠. 읽으면 읽을수록 상황은 점점 복잡해 보였어요. 한국은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고, 그리고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보면서도 결코 침묵하지 않는 중국도 있었죠. 처음으로 이 나라가 선택해야 할 것들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히 외교나 정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생존의 문제였죠. 한국은 미국처럼 넓은 땅과 자원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거대한 인구와 군사력을 가진 나라도 아니었어요. 작고 여러 면에서 취약한 나라였죠. 그런데도 항상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지켜왔어요. 불안은 뭔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죠. 한국뿐 아니라 세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지만 제가 이걸 이해하고 싶다는 건 분명했어요. 직접 목격하고 싶었어요. 대학에서 수많은 이론과 강의를 들었지만 실제 이곳에 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됐으니까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지도 위의 점이 아니었어요.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였고 저는 그 작은 일부가 되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지역 중 하나에 위치해 있어요. 북쪽으론 여전히 전쟁 상태인 북한이 자리 잡고 있고 서쪽엔 이 지역을 꽉 쥐고 있는 떠오르는 거인 중국이 있어요.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영향력을 뻗치고 동쪽으로는 역사적 경쟁자에서 마지못해 동맹이 된 일본이 바다 건너 자리 잡고 있죠. 제가 도착한 순간부터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주는 무게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위치는 한국이 힘의 미묘한 균형을 조심스럽게 조정해야만 하는 이유를 보여줬죠. 얼마 지나지 않아 뉴스 보도를 통해 이 불안정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는 보도들이 언론을 가득 메웠거든요. 그 이미지는 강렬했어요. 북한 관리들이 러시아 지도자들과 악수하고 무기와 보급품 상자들이 기차에 실려 러시아 전선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두 나라가 명백히 더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이런 불안정한 환경에서 과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 러시아를 자극하는 여유가 있을까 싶었어요. 한국 대중들은 이 문제를 두고 뚜렷하게 나뉘어 있었어요. 이 갈등은 단순히 이념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생존, 경제, 그리고 국가적 자존심과 깊이 얽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를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입장을 밝힐 기회로 봤어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이 선택이 치명적으로 역효과를 낼 위험이 있다고 걱정했죠. 어느 날 오후 저는 캠퍼스 근처 카페에서 한국 대학생 몇 명과 대화를 나눴어요. 화창한 날이었고 거리에는 생기가 넘쳤어요. 카페 안은 비교적 조용했고 잔들이 접시에 내려놓이는 부드러운 소리와 잔잔한 대화가 어우러진 분위기였어요. 친구들과 이런 주제를 얘기해보기 딱 좋은 장소였죠. 우리는 캠퍼스 생활, 좋아하는 음식, 여행 계획 같은 가벼운 대화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 화제는 바뀌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 뉴스가 갓 터져나온 상황이라 무시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낼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룹은 잠시 침묵했어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마침내 한 학생이 말문을 열었어요. 어려운 선택이에요. 그는 아이스 커피를 휘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아래 살고 있잖아요. 여기에 러시아까지 추가된다면 그건 정말 큰 부담이에요.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던 한 여학생이 바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 나서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히 생존만을 위해 애쓰는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장했고 기술과 문화의 리더가 됐잖아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건 다른 나라들에게도 본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룹 안에서는 동의와 반대의 중얼거림이 들렸어요. 한동안 말이 없던 또 다른 학생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건 이해해요. 하지만 결과를 생각해봐요. 만약 러시아가 보복한다면? 그들이 북한과 군사적 관계를 더 강화한다면요? 우리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질 거예요. 그들의 관점은 현실적이었고
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의 현실에 뿌리를 둔 것이었어요. 그들의 대답에는 이상주의가 들어설 여지가 없었어요. 모든 논점은 결국 생존과 전략으로 귀결됐죠. 한국이 처한 위기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차분하면서도 묵직한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그들의 말을 곱씹으며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한국의 위치는 단순히 정치나 지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어요. 전쟁의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나 경제적, 문화적 강국으로 변모한 나라죠. 하지만 여전히 취약하고 더 큰 강대국들의 표적 한가운데 갇혀 있어요. 한국이 세계적인 인정을 받으려는 열망과 국민을 보호하려는 필요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 논의는 대학생들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뉴스 화면을 도배한 여론조사들은 분열된 국민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를 돕는 아이디어를 지지하며 이를 한국방위 산업을 발전시킬 기회로 봤죠. 한 방송에 나온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우리 무기가 실제 분쟁에서 신뢰할 만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수출이 늘어날 겁니다. 반면에 다른 이들은 위험을 경고하며 특히 북한이 거의 매달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자기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어느 저녁 우리 대학의 한 교수님이 한국의 국제 외교에서의 역할에 대해 강의를 했어요. 교수님은 한국을 폭풍우 속의 배에 비유하며 침몰하지 않으면서 항해하려 노력하는 중이라고 표현했죠. 그 비유가 머릿속에 강하게 남았어요. 한국은 이웃 나라들과 비교하면 작지만 그 선택들은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었어요.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항해가 아니라 주변의 물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 몇 주 동안 이 문제가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신문 사설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의 장단점에 대해 논의했어요. 정치평론가들은 TV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치열하게 다퉜죠. 심지어 캐주얼한 대화들에서도 어딘가 불안감이 깔려 있었어요. 마치 숨을 죽이고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길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긴장은 제 자신의 나라, 미국에 대해 생각하게 했어요. 미국에서의 도전들은 멀게만 느껴졌거든요. 우리가 해외에서 분쟁에 개입하더라도 우리의 국경은 안전했고 우리의 일상은 건드려지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위험이 즉각적이었어요. 단 하나의 결정이 국가의 미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걸 목격하는 건 정말 겸손해지는 경험이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여전히 그 질문들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한국은 입장을 표명할 여유가 있을까? 아니면 그럴 여유가 없을까? 이 나라는 갈림길에 서 있었고 선택한 길이 단지 자기 운명만이 아니라 세계의 힘의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거였어요. 저는 한국 국민들의 강인함에 깊이 감탄했지만 그들이 짊어진 무게의 깊은 슬픔도 느꼈어요. 조용한 제 기숙사 방에서 한국을 이해한다는 건 단지 그 나라의 정치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길을 찾으려 노력하는 한 나라의 연약하지만 용감한 심장을 이해하는 것이었죠. 한국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태로워 보였어요. 러시아의 노골적인 경고와 미국의 끊임없는 설득 사이에서 점점 더 강한 압박을 받고 있었죠.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헤드라인들은 국가적인 결정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여주며 긴박감을 더하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입장은 분명했어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죠. 우크라이나에 한국 무기가 제공된다면 이는 모스크바와 서울 간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이 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무게 있는 경고였어요. 한국이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생길 파급효과 무역 중단, 외교 단절, 심지어 과거에도 러시아가 사용했던 보복수단인 사이버 공격까지 상상해 볼 수 있었죠. 반면에 러시아의 위협이 날카롭고 직접적이었다면 미국의 접근은 같은 만큼 강력했지만 더 미묘했어요. 그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민주주의 동맹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어요. 겉으로는 도덕적인 이유로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숨어 있었어요. 미국은 한국이 행동에 나서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러시아의 경고를 가스라이팅이라고 일축한 발언은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이 단어는 단순히 러시아의 수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심리적 조작이라는 비난이 담겨 있었죠.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한국의 결정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계산된 시도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어요. 외교적 언어를 넘어선 러시아 위협의 신뢰성을 훼손하려는 의도와 동시에 한국이 위협의 안개 속에서 진실을 보길 바라는 강력한 메시지였죠. 저는 이런 논의들이 서울의 고위관직 회의실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정부 관료들, 외교관들, 심지어 대통령까지 이들은 이 상충하는 요구들을 어떻게 저울질하고 있을까요? 제가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느껴지는 이 압박감을 그들은 얼마나 더 강하게 느끼고 있을까요? 한국은 단순히 외교적 딜레마를 넘어 쉬운 답이 없는 갈등 속에서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언론은 이 문제를 끊임없이 보도했어요. 매일 새로운 각도에서 한국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분석했죠. 일부 매체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한국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민주적 가치를 지지하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굳힐 수 있다는 의견이었죠. 반면 다른 매체들은 위험성을 강조하며 러시아를 자극해 북한과의 긴장이 심화될 가능성을 경고했어요. 인터넷 뉴스 댓글에서 이런 것을 보았어요. 한 명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한국의 의무라고 열정적으로 주장했어요. 이건 단순히 우크라이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전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다른 댓글은 이러했죠. 러시아가 한국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북한도 우리가 취약한 틈을 이용하려 들 거예요. 이 댓글은 한동안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이 대화는 국제무대에서 벌어지는 더 큰 투쟁을 반영하는 듯했어요. 한국은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현대적 정체성을 추구하면서도 지리적, 안보적 현실을 감안해야 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죠. 제게 가장 흥미로웠던 건 논의가 정치적 전략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원칙의 문제였어요. 미국은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이상을 중심으로 설득하며 한국이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반대로 러시아는 주권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한국이 먼 나라의 갈등에 관여하지 말라고 경고했죠. 두 강대국은 한국 정체성의 서로 다른 부분을 자극하며 이 나라가 무엇을 대표하고 어떤 가치를 선택할 것인지를 묻고 있었어요. 저는 이 상황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졌어요.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어렵게 재건하며 경제 강국이자 문화 리더로 변모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만든 갈등이 아닌 세계적 분쟁의 한가운데로 내몰리고 있는 거였죠. 점점 더 이건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대 세계에서 권력의 본질에 관한 문제였죠. 아무리 강하고 성공한 작은 나라라도 주변의 더 큰 강대국들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뉴스를 스크롤하며 한국 지도자들에 대한 공감이 생겼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결과는 피할 수 없을 테니까요. 미국 편에 서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낸다면 러시아의 보복과 북한과의 긴장이 심화될 위험이 있어요. 중립을 유지한다면 서방 동맹국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있죠.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파장은 한국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질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양측의 수사적 강도는 점점 더 거세졌어요. 러시아의 위협은 더욱 구체화되었고 경제 제재와 심지어 군사적 대응까지 암시했어요. 한편 미국 관료들은 이 상황을 권위주의적 침략에 대한 글로벌 결의의 시험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입장을 계속해서 요구했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조용히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모호한 입장만을 내놨어요. 이 침묵은 그들이 직면한 결정의 엄청난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었죠. 이 단어와 압박의 전투 속에서 한국이 어떤 길을 택할지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영향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권력의 균형에까지 미칠 거라는 사실이요. 한국은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었고 세상은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시하고 있었어요. 한국에게 이번 결정은 단순히 군사 원조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국가로서의 정체성, 세계 속에서의 위치, 그리고 지키고자 하는 원칙들에 관한 것이었죠.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나 경제적, 문화적 강국으로 자리 잡으며 세계의 강한 회복력을 보여줬어요. 이 순간은 또 다른 전환점처럼 느껴졌어요.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정의할 기회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보내는 것은 간단한 결정처럼 보였어요.
이는 서방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침략에 맞서 싸우는 데 연대의 뜻을 표하는 행위였죠. 하지만 그 여파는 엄청날 것이 분명했어요. 러시아는 이미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북한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은 또 다른 위험 요소를 더했어요. 평양의 지속적인 위협 아래 살아가는 국가에게 긴장이 고조될 위험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었어요. 여기에는 대중의 여론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도 있었어요. 한국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을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자체에 대한 감정도 나뉘어 있었어요. 최근 논란들이 이 갈등을 더 심화시켰죠.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한 우크라이나 주일대사의 행동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장소를 찾은 것처럼 보였고 이는 불편함을 자아냈어요. 게다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암시한 발언은 영토 주권을 강하게 지키려는 한국인들의 마음을 건드렸어요. 이런 사건들은 겉보기엔 큰 분쟁과는 별개의 문제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큰 영향을 끼쳤어요. 이것들은 한국인들에게 식민주의와 영토 분쟁과 관련된 자신들의 투쟁을 상기시켰고 이미 복잡한 결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죠. 많은 이들에게 자국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에 둔감해 보이는 국가를 돕기 위해 강력한 적들을 자극하는 것은 모순적으로 느껴졌어요. 왜 한국의 당면한 우선순위와 멀어 보이는 대의를 위해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논쟁은 강력했어요. 우크라이나는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고 주권이 더 강력한 이웃에 의해 위협받고 있었어요. 한국 역시 한때 그러한 위치에 있었죠. 외세의 침략과 점령을 겪은 적이 있는 한국에게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은 그런 과거를 공유한 역사의 경의를 표하는 방법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어요. 또한 그러한 공격에 맞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할 기회로 보이기도 했죠. 이런 논의들을 곱씹어보며 저 자신도 갈등을 느꼈어요. 논리적인 면에서는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전한 길처럼 보였어요. 러시아와의 가까운 지리적 위치와 북한과의 불안정한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하지만 이상주의적인 면에서는 한국이 세계의 모범을 보이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민주주의와 주권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외교는 이 상황에서 중도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오랫동안 복잡한 상황을 잘 다루었고 미국, 중국 등 여러 나라와의 동맹을 균형 있게 유지하며 일정한 자율성을 유지해왔죠. 아마 이번 순간은 군사적 행동보다는 한국이 잘하는 전략적 외교를 요구하는 순간일지도 몰라요. 대화를 중재하거나 비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외교적 방안을 모색하며 평화에 기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역사는 전쟁의 대가와 평화의 가치를 가르쳐줬죠. 전쟁이 남긴 상처를 한국만큼 깊이 이해하는 나라는 드물어요. 한국 전쟁은 가족들을 갈라놓고 도시들을 파괴했으며 긴장감의 유산을 지금도 남기고 있죠. 추가적인 긴장을 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는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어요. 서울의 북적이는 거리를 걷다 보면 도시의 에너지에 종종 놀라곤 했어요. 이는 한국인들의 회복력과 창의성의 증거였어요. 또한 그들이 의지와 비전을 통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만약 한국이 그 같은 정신을 이번 결정에도 발휘할 수 있다면 국제정치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이번 결정의 무게는 엄청났지만 한국은 이전에도 무거운 짐을 지고 이를 극복해왔어요. 저는 한국 지도자들이 이 순간을 국가의 역사를 정의해온 품격과 지혜로 맞이하길 바랐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이 세상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길 바랐죠. 거대한 도전 속에서도 평화는 가능하다는 메시지요. 제 시간 동안 한국은 글로벌 무대에서의 복잡한 위치를 보여줬을 뿐 아니라 그 강인함과 독창성 그리고 자유와 정의에 대한 깊은 연결성을 보여줬어요. 한국은 스스로를 위한 새 장을 열 기회뿐만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도 새로운 장을 열 기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 여정을 목격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정말 행운처럼 느껴졌어요.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고 저는 다음 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가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로에 선 것이 아니었어요. 앞서 나아가고 영감을 주며 작은 나라로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정의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